옛날 옛적 깊은 시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삼강오륜을 통달하여 학문과 예의가 깊었으나 세상의 도리와 학문만으로는 가난을 이기지 못해 살림이 점차 기울어 마침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비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옛 친구가 살기 어렵거든 찾아오라 했던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낡은 도포를 여미고 하염없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마침내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준하고 음침한 산속 깊은 곳에 들어섰을 때 사방은 짙은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고 지친 선비의 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까마득히 먼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빛을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산골짜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의 곡선은 명문가의 저택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산속에서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지 의아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천하절색이라 할 만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밤의 장막 속에서 피어난 듯한 백옥 같은 피부와 칠흑같이 윤이 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눈빛은 선비의 고단함을 단숨에 잊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낡고 해진 도포와 수척하여 야윈 행색이 부끄러웠으나 살기 위한 절박함으로 염치를 무릅쓰고 소슬대문 앞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소위 넌 한양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길을 잃은 불쌍한 나그네 올시다. 이처럼 훌륭한 댁에 누가 될까 황송하오나 하룻밤만, 단 하룻밤만 이 외로운 목숨을 붙일 수 있도록 잠자리를 내어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굽어살펴 주십시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저 혼자뿐이니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밤중에 이 몸으로 다른 데를 가실 수도 없을 테니 모실 수밖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인은 그를 집안 가장 구석에 있는 깨끗하고 정갈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앉자 비로소 선비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비가 따뜻한 방에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잠시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여인이 직접 칠기쟁반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상을 본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 위에는 선비가 평생 보지 못했던 진수성찬 곧 산의 진미로 가득했습니다. 흰쌀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이었고 반찬으로는 기름진 고깃찜, 싱싱한 생선 구이, 귀한 나물, 갖가지 전 등이 접시마다 넘칠 듯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임금의 수라상 같았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이런 음식이 마련되었을까? 그러나 그 의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꼬르륵거리던 선비는 일단 살고 보자는 본능 앞에 수저를 들고 정신없이 상을 비워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선비의 모습은 절박함 그 자체였으며 음식의 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후에야 선비는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인데 어찌하여 꽃다운 나이에 이런 깊은 산 중에 홀로 계시는지요? 여인은 수저를 거두며 깊은 한숨을 쉬더니 애처로운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지아비를 여인 과부랍니다. 세상의 덧없음과 숱한 시름에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모든 세상 만사가 싫어져 이 깊은 산 중에 홀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드리워진 그녀의 애달픈 표정은 선비의 마음을 크게 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산중에 홀로 지내야 하는 운명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중 기와집에는 젊은 선비와 아름다운 여인의 묘한 기운만이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중 기와집의 밝은 해가 떠올랐을 때 선비는 지난밤 황송한 대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인 덕분에 지난밤 평안히 쉬었고 며칠의 굶주림까지 면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래의 목적인 한양길을 떠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나섰을 때 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선비의 도포 소매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리 급히 서두르십니까? 어제 나눈 이야기도 그렇고 이 깊은 산 중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것도 모두 하늘이 맺어준 깊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만 더 쉬다가 가시지요. 제 마음이 어째 영 선비님을 보내기가 싫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는 애틋함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표정과 촉촉한 눈빛은 선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삼강오륜을 평생의 도리로 여겨왔던 선비였지만 난생 처음 접하는 아름다움과 그 애절한 만류 앞에 굳게 쌓았던 이성의 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길을 떠나야 한다는 의무를 잊고 여인의 간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비가 여인의 간절한 만류를 받아들이고 그 집에 더 머물기로 결정한 날, 시간은 마치 느리고 몽환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낮 동안 온갖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세상의 걱정일랑 잊으라는 듯한 여인의 섬세한 배려 속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양으로 가야 할 임무도 가난에 허덕이는 가족도 희미해지고 오직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온 산이 침묵하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은 듯 고요가 내려앉았을 때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문이 닫힌 후에 여인의 발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여인은 수줍음과 함께 무언가 중대한 결의가 뒤섞인 듯한 복합적인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선비의 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묘한 눈빛은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선비는 숨이 막히는 듯 침묵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다가오며 나지막하고 묘한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은 이 인연이 헛되지 않음을 하늘에 구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외로운 여인의 마음을 모른 채 하지 마시옵소서. 선비는 이미 이성을 잃고 여인의 매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인이여, 이미 나의 마음은 그대에게 붙들렸소. 나는 이미 길을 잃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소이다.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오직 운명적인 격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은 현실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황홀경 그 자체였습니다. 난생 처음 접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은 선비의 고독하고 삭막했던 삶을 어루만지듯 감미로웠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다가서며 그의 귓가에 은밀하고 농염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강렬한 향처럼 선비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가난한 선비도 한 집안의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순간의 강렬한 쾌락의 온전히 자신을 내맡긴 열정에 사로잡힌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몸을 섞는 것을 넘어 마치 온몸의 열정과 생명을 쏟아붓듯 선비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격정적인 애정 표현은 굶주린 사막의 여행자에게 쏟아지는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아, 여인이여, 그대는 정령 사람이 맞소?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라 할 수 없구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오직 그대만을 원할 뿐이요. 선비는 그 폭풍 같은 정사에 이끌려 깊은 산속의 고요함을 산산이 부술 만큼 뜨거운 정을 밤새도록 쉬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격렬한 숨소리와 뒤섞여 후끈하게 달아올랐고 선비는 이 찰나의 쾌락이 자신의 모든 삶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깊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 황홀경을 한번 맛본 후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그 집의 문턱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하루만 더를 외치며 망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약속했던 하루는 한 달이라는 긴 세월을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선비의 낡은 도포는 화려한 고급 비단옷으로 바뀌었고 굶주렸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며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안일함과 쾌락에 깊이 젖어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여인의 품에서 잠을 깬 선비는 문득 차디찬 현실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아뿔싸, 내가 무엇에 홀려 있었던가? 그는 비명처럼 속으로 외쳤습니다. 며칠을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한양으로 향해야 했던 절박한 이유, 그리고 지금쯤 자신을 기다리며 가난으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가련한 가족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의 망각 속에 있었던 집안 식구들에 대한 걱정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인이여,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어. 나의 처자식들이 굶어 죽게 되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당장 길을 떠나야겠소. 선비가 급히 떠나려 하자 여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빙긋 웃으며 선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여유와 자신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님, 아무 걱정 말고 더 쉬다가 가세요. 제가 어찌 선비님 댁 사정을 몰랐겠습니까? 떠나시기 전에 미리 선비님 댁에 평생 먹고 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미 넉넉히 다 보내두었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오.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자 선비는 떠나려던 결심이 사르르 풀어져서 그냥 그 집에 머물습니다. 다시 갖은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날을 보내다 보니 또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참에 집에 다녀올 테니 보내주구려. 내 꼭 다시 오리라. 여인은 선비의 결심을 막지 않고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빙긋 웃으며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여인은 선비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떠나는 선비를 위해 넉넉한 노잣돈은 물론 험한 길을 편히 가도록 말까지 내어주며 극진히 배웅했습니다. 선비가 집에 당도하니 아내와 자식들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의 흔적 대신 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셨기에 평생 먹고 살 금은보화를 보내주었는지요. 덕분에 우리 식구들 모두 배불리 잘 지내고 새 옷까지 입게 되었답니다. 선비는 친구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그 재물이 틀림없이 깊은 산 중에 여인이 보낸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덕을 이렇게 단단히 볼 수가 있나. 하고 선비는 다시 한번 여인의 비범한 능력과 은혜에 감탄했습니다. 선비는 집에서 두어 달을 머무르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선비는 산중 여인의 매혹적인 몸짓과 밤의 뜨거운 정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져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갈망으로 변했습니다. 선비는 결국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저토록 큰 은혜를 베푼 이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하여 선비는 가족을 위한다는 도리의 명분을 내세워 다시 한번 여인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전에 왔던 길을 따라 깊은 산중으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여인의 집 근처 전에 보지 못했던 커다란 오동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선비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청년, 자네가 지금 찾아가는 집이 산속 그 기와집 아닌가? 선비는 놀라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선친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하며 선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찾아가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네. 정신을 차리게. 그것은 천년 묵은 구렁이가 인간으로 둔갑한 요괴란 말일세. 그 구렁이는 용이 되려고 자네와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야. 달포를 3번 채우면 곧 자네의 정기를 완전히 빨아들이고 자네를 잡아먹으려 준비 중이라네. 선비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었던 여인이 요괴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장,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여인 덕분에 가족의 목숨을 구했소. 거짓말이시겠지요? 노인은 선비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거든 내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는 당장 저 집 대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뒷담을 넘어 방 안을 엿보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참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노인은 선비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자네를 환대하며 다시 진수성찬을 차려주거든. 여인이 보는 앞에서 밥 한 술을 입에 물게. 그리고 절대 삼키지 말고 숨겨 두었다가 여인의 얼굴에 뱉어야 하네. 오직 그것만이 자네가 살고 그 요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네. 선비는 백발노인의 충고를 의심하면서도 이미 2달 동안 잊고 살았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대로 여인의 집 뒷담을 조심스럽게 넘어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름다운 여인은 간데없고 방 안에는 굵기가 집채만 한 거대한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굼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선비는 오금이 저렸으나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노인이 일러준 살방도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선비는 오금이 저려왔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담을 넘어 대문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전날과 다름없이 그 여인이 나와 선비의 손을 다정하게 부여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가 방에 앉아 기다리자 여인은 전날처럼 진수성찬을 차려내왔고 옷같이 고운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은 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밥을 뱉어야 하는가? 아니면 삼켜야 하는가?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여인 덕분에 내가 온갖 호강을 누렸으며 굶주림에 처했던 우리 가족까지 잘 살 수 있게 될 길이 열리지 않았는가?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선비는 눈을 들어 여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밥을 꼭꼭 씹어 목구멍으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다 비워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그 밥을 저에게 뱉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선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일을 알고 계셨단 말이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고 있었으나 선비님께 먼저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그러면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선비님께서 만나신 그 백발 노인은 천년 묵은 지내였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저희 둘 중 오직 하나만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진실한 마음을 얻어 그 밥을 드시게 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게 되므로 그 노인이 이를 방해하려고 선비님 앞에 나타났던 것이랍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리 된 연유였군요. 나는 그간 여인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말자고 결심했던 것이오. 죽기는 왜 죽으려 하십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니 부디 걱정 마십시오. 자, 저는 이제 떠나가야 합니다. 부디 가시는 길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경력이 치더니 선비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웅장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선비는 큰 바위 위에 누워있는 참이었습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그 바위 밑에 거대한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돌을 닦았을 법한 깊은 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녕 꿈은 아니었구나. 그 후 선비는 집으로 돌아온 뒤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풀려서 재산도 크게 불어나고 벼슬길도 열려 평생을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